소비자 행동과 정보 수용, 이게 지금 어느 몇 쪽이냐면요. 여러분 몇 쪽이냐면 202쪽입니다. 202쪽부터 하는데, 사실 오늘 수업에서 소비자 행동과 정보 수용 부분은 소비자 조사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소비자 조사를 왜 하는가를 오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고, 또 이것을 사실 구체적으로 하려면은 이 부분만 한 학기 수업에도 모자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함축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제가 말도 좀 많아지는 것도 있었고, 또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여러분들한테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함축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비자 행동 정보 수용에서 아이드마 이론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아이드마 이론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전개 이론인데, 어떤 커뮤니케이션 전개 이론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정보가 어떤 발신자로부터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과정. 그래서 어떤 A라는 그 단위로부터 B라는 단위까지 정보가 이렇게 전달되는 요거 서로 이렇게 정보가 주고받는 요거를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커뮤니케이션인데, 오늘 굳이 한국말로 말한다면 소통하는 과정인데, 소통이 그냥 동시에 확 일어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한 단계별로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로 이렇게 차근차근 강화돼 가는 그런 관점을 갖는다. 이게 이제 아이드마 이론의 기본 이론이에요.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는 전혀 모르던 단계에서, 이 정보를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런 단계에서 점차 그 조금씩 그게 이제 귀에 들리거나 눈에 보이는 단계, 그 단계를 넘어서 조금 보다 보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는 단계, 자꾸 보다 보니까 기억이 되는 단계, 기억이 되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좋아지는 단계, 이렇게 점차 강화되면서 나중에는 욕망을 갖게 되고 갖고 싶어지고, 그래서 돈을 이렇게 모아서 구입하는 행동의 단계까지 이렇게 강화되는 단계, 이런 단계로 거쳐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 이런 이론이 아이드마 이론.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음 생겨난 단계가 주의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흥미를 이제 느끼는 단계, 그 다음에 갖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되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점차 그걸 기억해서 행동으로 단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론이 각각의 거기에 첫 짜릿하다 아이드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attention, interest, desire, memory, action. 그래서 주의, 흥미, 욕망, 기억, 행동의 단계를 이어가는 것이 아이드마다. 요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주로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주의, 흥미, 욕망 단계별로 설명해 놨는데, 주의를 끌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신선한 시각적 자극이 있을 때 주의를 끌게 된다. 그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조금 덜한데 한창 한 90년대 전후에서 어떤 광고들이 많았냐 하면, 갑자기 불쑥 이렇게 누드 모델들을 이용한 광고들이 이렇게 신문 광고라 했는데 치고 나왔던 데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광고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이제 작살을 나게 당하게 되면 벌금 물고, 벌금 물어도 좋다 일단은 치고 나가자. 왜냐하면 주의를 끌기 위해서. 이런 게 되게 많았고요. 막 거짓 광고 막 일단 때려놓고 나중에 사과 광고 때리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회사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회사를 먼저 알리자, 이런 좀 욕심을 갖고 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되게 많았는데, 이런 게 바로 주의를 끌기 위한 전략이에요. 이런 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망각한다 그러죠. 그래서 어느 한순간 막 욕하고 막 공격했던 사람들이 뭐 한 1년이 안 지나가서 그건 깜빡이게 있고, 그 회사를 또 갑자기 좋아하기 시작하고 제품 막 사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런 아주 희한한 그런 그 사고 형태들이 나타나니까 이런 주의를 끌기 위한 이런 전략을 많이 펼쳤던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주의 단계고, 이것이 계속 어때 반복 광고가 나가게 되면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고, 흥미를 느낄 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익한 정보가 있을 때,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어떤 장면이나 어떤 그 누드와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아니면 어린아이라든가 어떤 동물 광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흥미를 많이 끌게 되고, 이 단계를 넘어서 이제 어떻게 점차 기억하면서 욕망을 갖게 되고, 갖고 싶어하고, 뭔가가 부러워하고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보를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이후에 이것을 어때요? 행동으로 가는, 이런 쪽으로 간다는 게 이게 아이드마 이론이고요. 두 번째 소비자 행동 이론인데, 요거 여러분들 좀 살짝 기억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고객이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어떤 행동 체계가 확 강화되는가 하는 걸 이해하는 건데, 네 가지라 했죠. 심리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통계적 요인 네 가지 요인에 의해서 어떤 소비자들이 어때요? 아까 그 소통되는 커뮤니케이션 아이드마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 느린 거 같아요. 일단 자꾸 보다 보면 그 아이드마 단계로 이렇게 강화돼 가게 돼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자꾸 강화가 돼 나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외적인 어떤 환경 요인에 따라서 지금 이런 요인에 따라서 그 속도가 빨라지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하고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드마에서 아이드까지만 간다든가, 그죠? 광고를 조금 했더니 이만큼 주의 끌다가 말아버렸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계속 광고를, 좋은 광고를 계속 치니까 이만큼 올라갔더라? 더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점차 올라가게 되는데, 요런 그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요 영향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심리적인 요인 같은 경우는 뭐 개인의 어떤 소비자의 동기, 어떤 동기에 가지냐, 동기가 제품의 특성과 일치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그게 이제 효과가, 아이드마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성격과도 맞아떨어지면 훨씬 빠르게 이제 그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태도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는 거고요. 또 경제적 상황에서 보게 되면 어떤 돈을 버는 어떤 월급의 액수가 큰 사람과 적은 사람,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또 제품의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또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이것들이 이제 경제적 상황. 다음에 이제 이 사회적 모델은 어떤 직위에 따라 달라요. 또 어떤 각각 소속 집단에 따라 달라요. 통계적으로 나이라든가 성별 교육에 따라 달라요. 이런 각각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더라. 이것이 소비자 행동 이론 모델이고요. 이런 행동 이론 모델에 대해서는 심리적 모델 요거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만 설명하게 된다면, 심리적 모델은 외부 자극이나 환경에 심리적으로 반응하는 행동. 그다음에 경제적 모델은 어떤 경제적인 어떤 시장이나 가격, 그 외 이런 어떤 자기의 경제적 여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사회학적 모델은 집단의 어떤 특성,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사회, 어떤 지역, 회사, 아니면 학교, 어떤 이런 거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 통계학적으로는 남자냐, 여자냐, 그리고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어디에 사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소비자 행동 특성인데요. 이 소비자 행동 특성은 어떤 걸 관점으로 보겠냐면, 모든 소비자 행동은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만 한다. 그래서 굉장히 의도적인 행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기본 관점을 가지고 세운 그런 행동 특성 모델인데요. 반드시 어떤 동기, 소비자의 어떤 동기에 의해서 행동이 이루어지고, 아까 말한 아이드마의 속도가 전개되는데, 그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두 가지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는 네 가지로 봤잖아요. 여기서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크게 두 개로 보냐면 사회적인 요인과 심리적 요인 두 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극의 사회적인 요인에 따라서 각각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고요. 다음에 심리적 요인에 따라서 정보 처리 과정이 달라진다는 관점으로 해서 의사결정 과정과 정보 처리 과정을 두 개 나눠서 이렇게 모델을 세우고 있는데, 의사를 결정한다든가 내가 살까 말까, 볼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런 걸 선택하는 게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더 영향을 크게 받는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소비자가 만나는 어떤 친구들 관계, 어떤 그 계모임, 뭐 이런 동창회 모임 이런 거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더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동창회에 나갔다가 친구들이 막 백 사가지고 브랜드 백 사가지고 자랑하고 막 그러면, 아 나도 그거 하나 사야지 그런 마음을 먹게 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거는 자기 만족도 이로 관계되는 건데, 이거는 정보 처리의 속도가 관계된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어때요? 동시에 관계되면서 소비자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인지적 반응, 정서적 반응, 제품 선택, 상표 선택, 구매 시점. 요거 인지적 반응부터가 이게 여기 어디에요? 주위부터 올라가는 아까 아이드마 단계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사람마다 이 연구자들마다 약간 관점을 달리 하다 보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비슷한 관점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 처리, 인지적 반응, 정서적 반응, 감정 처리, 제품 선택, 신뢰 여부 뭐 이런 등등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설명한 게, 소비자의 행동 특성은 소비자 행동 연구의 중심틀을 제공하는데, 첫 번째, 소비자는 자주적인 사고를 한다. 자주적인 사고라는 건 자기 능동적으로 자기의 어때요? 의도에 맞게, 자기 의도가 없으면 거기에다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의도 중심이고, 어떤 태도가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내 의도에 따라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관여가 되는데 나와 관심이 없다 그러면 무관심해진다. 두 번째는 조사를 통해서 소비자 어떤 소비 동기와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당연히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광고의 목표를 잡을 수 있고 거기다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고요. 세 번째가 소비 행동은 자신의 욕구와 목표를 지향한다는 것. 이것도 어쩌면 첫 번째과 많이 비슷한 거죠. 내가 어떤 걸 구매할 것인지 말 것인지 살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 욕구, 나의 필요, 그죠? 내가 갖고자 하는 의지, 욕망, 목표 이런 거와 직결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냉정하고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면 전혀 관여하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않고 냉정하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네 번째가 소비 행동에 대한 영향은 사회적으로 합리적이어야 된다. 사회적으로 합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것은 철저하게 어때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여야 되고 금액도 그렇고 필요에 충분한 어떤 조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소비자 활동은 마케팅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마케팅 활동은 판촉 활동, 마케팅의 판매 활동, 아니면 진열 활동, 뭐 유통 이런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판촉, 홍보, 마케팅 이런 모든 걸 묶어서 마케팅 활동이라고 말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다음 네 번째가 효과의 단계의 모델인데 이 효과의 단계의 모델 여러분 사실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그마 이론으로 목표 설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메인 타겟 선정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거나 광고 활동을 하거나 제품 디자인의 어떤 그 디자인 활동을 할 텐데 그 할 때마다 중요한 그 목표 설정한 것이 그것이 달성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보는 기준이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준이 도대체 뭐냐는 게 바로 이 효과의 단계 그 기준이에요. 그래서 다그마의 목표의 기준이 바로 효과의 단계 이 모델 요거에 봐. 요거 잘 기억하시면 앞으로 그 여러분들이 세우는 모델의 그 기준을 삼을 때 요 효과의 단계 모델을 삼는다. 이거는 다그마 이론이랑 많이 다그마라니 아이드마 이론이랑 많이 비슷하지만 전혀 이렇게 좀 더 다른 것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한번 보게 되면 쭉 밑에 단계를 보세요. 그러면 자, 아까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일반 고객은 우리가 새로 만든 신제품에 대해서 무지의 단계에 있다. 알지 못하는 단계. 브랜드도 알지 못하고 상품도 알지 못하고 디자인도 아무것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이때 우리가 광고를 시작하거나 마케팅 활동을 시작하거나 판촉 활동을 시작하거나 또 매장에 진열해서 어때요? 여러 가지 현장 판촉 활동을 전개하게 되면 그때부터 잠재 고객이 꾸물꾸물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우연히 시장을 갔는데 매장을 갔는데 이 제품이 눈에 띄었을 때 이거 뭔가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 이런 단계 그래서 잠재 고객 단계에 올라가는 거죠. 이 잠재 고객은 언젠가는 반드시 구매 행동 고객에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잠재 고객은 어때 최소한 본인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 고객은 철저하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필요를 하되 아직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잠재 고객이고 요것이 이제 주목도가 올라가게 되면 인지를 하게 된다. 주목되지 않으면 인지가 안 되죠.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인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눈에 귀에 들려오지 않으면 인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주목을 통해서 인지가 되고 그래서 인지 고객이라는데 그래서 인지 고객을 인지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보는 게 인지율이라고 해요. 인지율. 그래서 우리가 인지율 몇 퍼센트 이렇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100명을 조사했을 때 10명이 안다 그러면 10% 인지율을 갖고 있다 그러죠.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 10명이다 그러면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 5명이다 그러면 5%의 인지를 갖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뭐 100명을 조사했더니 50명이 다 알더라. 인지하고 있더라. 그러면 50% 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고할 때에 광고 시작하기 전 지점에 광고 계획 시점에 먼저 조사를 했더니 이 제품에 대해서 20명이 알더라. 100명 조사했더니 그러면 20% 인지율이 시작 지점이에요. 20% 인지율을 가진 시점에서 광고를 우리가 3개월 때리고 난 다음에 다시 조사했더니 인지율이 50%로 올라갔더라. 그러면 자 인지율 10%에서 시작해갖고 50%로 달성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낸 광고 효과, 목표를 이루는 효과는 40%입니다. 이런 관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고 목표에 대한 어때요? 달성 여부를 확정하는 데 쓰는 게 바로 이 목표의 기본적인 단계다. 그래서 효과의 단계, 효과가 있었는가 없는가, 효과가 있었던가 없었던가를 판단하는 기본 단계 모델이 효과의 단계예요. 하이라키 모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단계가 인지고객, 그 다음에 친숙고객, 그건 친숙도라고 막 친숙도가 몇 퍼센트인가. 호감고객은 호감도가 몇 퍼센트가 이렇게 보게 되고요. 선호고객, 선호도가 몇 퍼센트. 그 다음에 확신고객, 확신고객은 확신도라고 말하지 않고 이때부터는 구매 의향이라고 해요. 구매 확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구매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걸 확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매 의향도가 있는 몇 이렇게 보게 되고 행동 고객은 실제로 구매했는가 아닌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계로 점차 올라가는 요 단계가 어때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대해서 효과를 확인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목표 세울 때 뭐 목표를 전 국민에게 뭐 다 알린다 이런 목표는 말이 안 되고요.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가장 낮은 초기 단계는 우리가 광고 목표는 인지율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오래되고 많이 익숙해진 어떤 모델들 같으면 이제 조사를 할 때 그러죠. 먼저 인지를 물어보고 친숙도 물어보고 호감도 물어봤더니 친숙도까지는 한 30% 되는데 호감도까지는 없더라.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 단계가 친숙도를 높이는 거 플러스 호감도를 만들어지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츰차츰 단계가 올라가면서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강화된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효과의 단계 모델 쭉 단계별로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가장 1단계 잠재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인지하고 있는 단계. 그 다음에 아는 고객, 좋아하는 고객, 또 아주 좋아하는 고객. 그래서 나중에 확신을 갖는 고객, 실제로 구매 행동을 하는 단계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에 그 얘기예요. 커뮤니케이션 효과 측정 도구로 활용한다. 이게 바로 목표의 기준이 되고 목표에 달성했는가를 보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효과 측정. 효과 측정이라는 게 목표 달성했는가를 보는 거죠. 그죠? 효과가 있었는가. 커뮤니케이션 목표를 설정해서 그 커뮤니케이션 목표가 효과를 달성했는가를 보는 기준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효과 측정 도구로 활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같은 설명이니까 통과할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거 이제 분명히 알았으니까 이제 정보 수용 모델을 잠깐 볼게요. 정보 수용 모델은 요거 뭐 간단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정보 수용할 때도 새로운 정보를 인식하게 되고 다음에 흥미를 유발하고 그다음에 가치가 있는 것인지 평가하고 실험해보고 결정을 내려서 확실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하나 이름을 설명하는데 각각 모델마다 제가 로저스 각각 이렇게 있는데 이런 꼭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 낼 때 이름을 제가 낼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로저스의 정보 수용 모델에 대해서 적응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제가 이름 하나하나 소개는 안 했지만 반드시 그 이름을 같이 겸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고객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고객을 어때요? 목표 커뮤니케이션 목표가 달성되는 건 고객을 통해서 달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객은 누구냐면 메인 타겟 고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그 기준, 그네들이 어떤 커뮤니케이션 어떤 효과 단계, 점점 소통의 단계가 깊어지는 단계, 그 단계에 대한 공부를 지금 했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메시지의 컨셉이라는 걸 분명히 갖고 가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그럼 어떤 거 무엇을 그네들에게 커뮤니케이션 할 거냐,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거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씨앗 그것이 이제 컨셉이에요. 컨셉.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컨셉 모델, 컨셉을 찾는데도 모델이 있다는 거. 이 모델 여러분 아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앞으로 컨셉을 찾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내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이디어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명확한 목표 설정이 현행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지금까지 쭉 계속 했던 얘기니까 잘 아시고요. 자, 그를 통해서 컨셉 도출이 필요하고 이런 컨셉 도출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어때요? 진로가 결정되면서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조금 전에 배웠던 그런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이제 단계별로 강화되는 그런 역할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 컨셉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셉이란 크리에이티브가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발상의 씨앗이 컨셉이다. 여러분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기둥이다.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핵심 기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각각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이 표시로 이렇게 보면 보세요. 이 컨셉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다그마 이론죠. 목표로부터 반드시 이 목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기둥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목표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목표는 누굴 위한 목표입니까? 소비자. 메인 소비자를 향해서 가는 목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품의 특성과 이 소비자의 어때요? 원하는 어떤 니드가 일치했을 때 여기 속에서 기회 요인이 발견되고 이렇게 기회 요인을 통해서 하나로 정해진 내용 그것이 컨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줄기로 이어가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막 분리해서 설명하지만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모아져서 목표로부터 결국엔 제품의 특성과 소비자 편익 여기서 중심에 대해서 기회 요인이 만들어지고 이 기회 요인으로 정해진 하나의 그 단일 메시지 중심 축 기둥 뭐 이런 것이 컨셉이 되고 그 컨셉이 어때요? 고객의 언어로 변화되면서 전략이 이제 확실하게 표출되는데 여기서 어때요? 고객의 언어로 됐다는 얘기는 전술 전개가 가능하다, 시한 작업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고 난 이후부터 이제 아이디어 발상이 만들어지고 스케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셉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컨셉이랑 쭉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골격이다. 모든 중심이 골격. 사람 인체도 골격이 없으면 무너져 버리죠. 골격이다. 그 다음에 핵심이다. 핵심 여러분 그 과일 같은데 복숭아라든가 여러분들 그 복숭아 한번 껍데기 먹어보세요. 안에 알맹이가 있고 알맹이를 똑 까면 그 속에 이제 씨앗이 본 씨앗이 들어있거든.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지구에도 핵이 있죠. 핵심.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 핵심이 없으면 뭉쳐지지가 않아. 그죠? 여러분 그 산에서 돌멩이를 하나 굴리면 이거만한 큰 눈덩이가 만들어진다 그래요. 눈이 쌓인 산에서. 그 가운데 돌멩이가 있기 때문에 눈이 뭉쳐지는 거야. 핵이 핵. 빗방울이 만들어질 때도 중간에 있대요. 먼지라는 핵이 없으면 안 묻는 그만큼 중요한 게 핵심이야. 이게 바로 컨셉은 핵심이다. 주제이다. 기둥이다. 우산에 여러분 기둥이 없어지면 우산이 무너져 버리죠. 나무에 기둥이 없으면 어때요? 다 무너져 버리죠. 기둥이다. 제품 자체다. 그죠?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컨셉이 무엇.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무엇. 뭐 이런. 확. 이런 것들이 컨셉이 하는 겁니다. 시야. 여러분 그래서 다 다르게 부를 수 있는 게 컨셉인데 굳이 컨셉이라고 말하는 이유 뭐냐. 한국말로 이거 딱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컨셉 그대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컨셉이란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대충 감은 잡잖아요. 그죠?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근데 이 컨셉은 제품 컨셉 다르고, 디자인 컨셉 다르고, 전술 컨셉, 포용 컨셉 달라요. 그런데 다르지만 실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맥락 속에 있다. 마케팅 목표에서 마케팅 컨셉이 제품 컨셉이고 이어지고요. 그래서 마케팅 컨셉에 의해서 제품을 개발할 때 제품 컨셉 속에 포함돼요. 이 제품 컨셉 자체가 어때요? 디자인 컨셉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당연히 제품 컨셉에서 디자인 컨셉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게 조사 분석하고 기회 요인을 찾고 우리가 계속 그죠? 소비자 언어로 만드는 이 과정 했던 게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인데 결국에는 뭐냐면 이 마케팅 목표에서 담겨 있는 컨셉을 제품이 이어받은 컨셉, 이 컨셉을 우리가 디자인 컨셉으로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디자인 컨셉으로 이어간 게 바로 표현 컨셉으로 가게 되고 이 표현 컨셉이 마지막 광고나 마지막 디자인, 제품 디자인, 마지막 포장 디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현실화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컨셉은 어때요? 메인 컨셉 쭉 그대로 뿌리가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DNA가 엄마 아빠한테 이어지고 아빠한테 있는 DNA가 나한테 이어지고 나한테 있는 DNA가 내 아이들한테 이어지듯이 그렇죠? 이 DNA 컨셉은 이어서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쭉 하고 막 분석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하는 목표 전략을 수립하는 이유는 바로 이 컨셉을 제대로 된 컨셉을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 제품을 개발한 사장마저도 자기 컨셉을 다 모를 때가 있어요. 그만큼 어때요? 실질적으로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한 과정이 컨셉을 찾는 과정이고 그 컨셉을 찾게 되면 그것이 마지막 디자인 표현으로 이어진다. 그럼 여러분들이 컨셉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셉도 추리한 전략 모델 지금부터 3가지를 공부해 볼 텐데 전략 모델 컨셉을 도출하는 컨셉을 선택하는 도출 전략 3가지 중 첫 번째가 USP 전략이고 그 다음에 브랜드 이미지 전략, 세 번째가 포지셔닝 전략입니다. 이 제품의 전략을 기본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제품 전략은 이 제품의 특성, 항상 이제 계속 설명했던 거죠. 강조했던 제품의 특성으로부터 제품 특성 속에는 어때요? 마케팅 컨셉이 들어있고 제품 컨셉이 포함되어 있다. 그 제품 특성, 이것과 관계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이것과 다음에 경쟁 시장에서 어떤 경쟁이 치열한 경쟁 상황, 시장 경쟁 상황, 마케팅 상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편익, 소비자의 니드, 소비자의 원처, 소비자의 어떤 욕구, 이거와 직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과 소비자와 시장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이 제품이 아무리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경쟁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경쟁 우위를 갖지 못한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이 특성을 자랑할 수가 없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제품의 특성이 다른 어떤 경쟁사 제품보다 뛰어난 그 특장점을 갖게 되면 그때는 USP 전략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그 특성을 강하게 보여주는 거야. 그때는 정말 제품을 그대로 그 기능을 보여주고 그 특성을 설명해주는 광고 형태라든가 그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마케팅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USP 전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경쟁사가 또 우리와 비슷한 제품 어떤 기능들을 계속 개발해 따라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시간이 흘러갔더니 이 제품 특성이 우리께 이제 차별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만한 제품이 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때는 이제 USP 광고나 어떤 마케팅 전략을 벗어나서 브랜드 이미지 전략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소비자의 편익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소비자의 삶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만족도라든가 삶의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편익, 이런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광고를 때리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브랜드의 이미지를 고객의 머릿속에 심어주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이제 광고하고 계속 반복해주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또 모델 전략을 사용하면서 이때는 모델의 멋있는 이미지와 우리 제품의 이미지를 묶어서 소비자에게 넣어주면은 마치 소비자가 이 제품을 사게 되면 저 모델이 어떤 느끼는 만족감을 내가 느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구매하러 간다는 거죠. 이런 관점이 브랜드 이미지 전략이고, 이마저도 또 이제 더 포화가 되면 그 다음에 쓰는 게 포지셔닝 전략을 쓰게 되는데, 이 포지셔닝 전략은 뭐예요? 어떤 새로운 상품군의 위치를 바꿔놓는 거예요. 어디에? 고객의 내리속에 전혀 다른 상품처럼 이렇게 어떤 그 변화시켜서 판매하게 되는 이런 전략이 이제 포지셔닝 전략이라고, 이 세 가지 전략 모델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다. 간략하게 지금 금방 설명했으니까 생각하시면 USP 전략은 제품의 물리적인 표현 전략 모델이고요. 철저하게 제품이 가지고 있는 경쟁적 우위점, 특성, 이것을 가지고 하는 물리적 표현 전략이 USP 전략. 이거는 모델이 없어도 괜찮아요. 제품 자체를 직접 보여주거나 제품 자체는 막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뭐 뱃속을 파서 이렇게 속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뭐 실제로 막 움직이는 거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 통해서 실질적으로 제품이 갖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전략이 USP 전략이고요. 브랜드 이미지 전략은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어떤 표현 전략 모델이고요. 어떤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제품만의 특성이 없을 때 브랜드의 이미지만 갖고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브랜드 이미지라든가 이거 만든 기업체의 어떤 좋은 이미지라든가 대기업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팔고, 아니면 어떤 오래된 어떤 상품 어떤 분을 통해서 어떤 고차가 돼 있는 고객에게 기업의 이미지로 제품 이미지를 대신해서 파는 전략. 이래서 모델 전략을 많이 쓰게 되고 소비자의 편익에 초점을 맞춘 그런 전략이 브랜드 이미지 전략. 다음에 이제 포지셔닝 전략은 편익을 제공하는 경쟁적 우위점을 찾아서 새로운 위치를 이렇게 찾아서 거기다가 어때요? 머릿속 특정 위치에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변화해서 기획을 해주는 이런 게 표현 전략 모델 포지셔닝 전략이다. 요거 이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USP 전략은 테드 베이츠사의 로스 리버스라는 사람이 이제 연구를 했고요. 이 사람이 사장이에요. 테드 베이츠사의 사장인데 세계적인 광고 대행사들이고,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 전략이고요. 이제 주로 신제품 런칭 광고, 신제품 새로 만들어진 제품은 당연히 새로 만들 때는 특성을 분명히 갖고 개발하죠. 기존에 있던 것보다 뭐가 놀라운 새로운 기술력, 새로운 기능이 없으면 신제품을 안 만들잖아요. 그러므로 당연히 신제품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제품의 특성들, 이 특성을 갖고 판매하는 게 바로 이런 USP 전략이고, 이건 런칭 광고에 해당된다.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성공한 광고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분명하게 하나의 메시지, 단일 메시지, 그리고 정확한 기능을 하나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거나 거기서부터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전략이 바로 USP 전략이고, 이 USP 전략은 설명과 설득으로 제품 자체에서 제품 스스로가 경쟁사와 차별을 낼 수 있는 특성 요인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이것은 물리적 특성을 존재하고 그 물리적 특성은 집중적으로 소비하거나 보여주는 그런 게 기반을 둔 광고 전략입니다. 파별된 특성, 그다음에 편의 이런 것 집중하고요. 주로 어떤 구매 행동을 유도하는 광고 크리에이티브 전략에 해당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품의 특성으로 소비자의 편의가 일치한 지점을 가지고 그것까지 집중적으로 차별화 요소를 내세워서 하는 광고. 그로 인해서 소비자들한테 반응이 적극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USP 전략이다. 얘기해요. 다음에 이제 요 USP 전략의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 M&A 캔디 같은 경우 보면 이게 사실 여러분들 M&M에서 이 캔디가 아니라 이게 초콜릿이거든요. 이 초콜릿은 손에 이렇게 잡으면 금방 손에 이 열기에 의해서 축축하게 녹아버리고 그냥 온 옷이고 손이고 막 엉망이 되죠. 그래서 이걸 고민했던 게 이게 이제 이런 요게 뭐냐면 캔디죠. 설탕으로 만든 캔디 이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 코팅 껍데기를 딱 씌워버렸더니 손에 녹지 않는 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집중적으로 손에서 녹지 않는 초콜릿 그런 식으로 광고를 때린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팔렸고 지금도 아직도 시장에 나오는 이런 전략이 굉장히 오래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 여러분 읽어보시면 딱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두 번째가 이제 브랜드 이미지 전략인데 여러분들 어때요? 이 브랜드 이미지 전략 하기 전에 한 10분간 쉬었다가 그래서 나머지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케이?